저는 올해 41살 박서정입니다. 사람들이 입만 열면 살기 좋다고 말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살고 있지만 제 삶은 누구보다 숨막히게 갇혀 있었습니다. 14년 전 웨딩드레스 입고 웃던 제 모습은 어느새 기억 속에서 잿빛으로 바뀌었고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저는 하루하루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시댁에서는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늘 문제 있는 여자 취급을 받았고 남편 역시 제가 어떤 감정을 품고 사는지 알아보려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저는 아이 못 낳는 여자라는 틀에 갇혀 존재마저 희미해졌습니다. 이 집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그저 조용히 사라져 있어야 하는 사람처럼요. 그런데요, 그렇게 어둡고 긴 터널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난 후 저에게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은성중학교 25회 동창회. 그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꿀 줄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학교 졸업 이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첫사랑 도윤. 20년 전 제 마음속을 두드렸던 그 남자를 그날 동창회 자리에서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14년 동안 잊고 있던 두근거림을 처음으로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괜찮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는 방식부터 달랐어요. 서정아, 병원은 요즘도 다니니? 그 말 속에는 걱정보다는 비난이 늘 한 스푼 더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다닌다고 달라질 것도 없었고 약을 먹는다고 기적이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조금도 아프지 않지만 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보고하듯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번 달에도 검사했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꼭 이렇게 덧붙이셨죠. 아이고, 우리 집 대가 끊기면 어쩌니. 이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베어갔습니다. 남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점잖고 차분한 사람이지만 집에만 오면 표정부터 변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런 날도 있겠지. 처음 몇 년은 그렇게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표정의 의미가 뭔지 저는 너무 잘 알게 됐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떠올리는 단어 아이 없는 여자. 결혼 생활 14년 동안 저는 남편에게 아내가 아니라 결핍으로 여겨졌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병원 또 안 가? 다른 데라도 알아봐. 이제 나이도 있는데 조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한 번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찍히는 상처가 점점 깊어졌고 저는 어느 순간 거울 속 제 얼굴에 미안함을 느끼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분당의 집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 넓은 거실, 주방엔 고급 식기. 하지만 그 안에 사는 제 마음은 늘 얼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동네는 저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넓은 집일수록 제 외로움이 더 크게 울렸습니다. 집안 곳곳에 늘어붙은 침묵이 저를 미치게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방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시댁에 가야 하는 날이면 손끝까지 떨리곤 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걸까? 왜 나는 이 집에서 늘 죄인처럼 살아야 하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자는 어디 가고 날마다 실망과 불만만 쏟아내는 사람만 남아 있었죠. 14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시간이 단 하루도 온전히 행복이라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버텼습니다. 무너져도 털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느낌. 아이만 생기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그렇게 제 청춘을, 제 마음을, 제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 14년 동안 저는 제 자신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는 걸. 집에서는 늘 존재감이 사라진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상하게도 직장에만 가면 저는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성남시청 산하기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저는 그곳에서만큼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제 의견을 기다렸고 보고서를 올리면 역시 서정 팀장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유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추진력 있고 책임감 있고 팀원들을 잘 챙기는 상사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직장에서만 이렇게 인정받으면 뭐해, 집에서는 한숨 소리조차 나 때문에 나오는 걸. 두 삶이 온도차가 너무 컸습니다. 회사에서의 저는 또렷한 역할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그냥 실패한 여자였습니다. 아침 회의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오면 제 책상 위에 칭찬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팀장님, 어제 도움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그걸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환한 사무실 불빛 대신 냉랭한 집안 공기가 저를 집어삼켰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얼마나 바쁜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와도 수고했어라는 말 대신 밥은 왜 이렇게 늦었냐? 그런 말만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으면서도 집에 돌아오는 길이 왜 이리 무서웠는지 운전대를 잡고도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필요한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팀장님, 이건 어떻게 조정할까요? 서정님, 이번 보고는 정말 좋았어요. 그 작은 말들이 저에게는 생명줄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말이니까요. 점심시간 동료들과 밥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이 맑았고 분당구청 앞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길을 걸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서만 사람 취급을 받을까? 왜 집에서는 내 이름조차 사람답게 불리지 않을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조차 이제 너무 익숙했습니다.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는 법을 저는 결혼 생활 동안 너무 잘 배워버렸던 겁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쁜 업무를 마무리하고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평소처럼 시어머니의 잔소리 메시지겠거니 하고 화면을 보려던 순간 낯선 번호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서정 맞지? 나 은성중학교 25회 동창회 담당이야. 이번에 졸업 25주년 동창회 하는데 꼭 왔으면 좋겠다. 반가운 얼굴들 많이 온다더라. 순간 심장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중학교 동창회라니. 그 말 자체가 너무 낯설고 먼 이야기 같았습니다. 중학교는 저의 마지막 순수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서정은 늘 누군가의 기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으니까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계속 내려다보며 쉽게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야 할까? 아니,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결혼은 잘했어? 애는 몇 살이야?
분명 이런 질문이 쏟아질 게 뻔했습니다.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하지? 없어. 그 한마디 뒤에 따라붙는 침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초대 메시지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 어딘가에서 한번 가보자 서정아하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사람으로 대접받지만 집에서는 늘 잿빛 그림자처럼 살아온 제 살. 그 삶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휴대폰을 반복해서 켰다 껐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퇴근 직전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갈게. 그 한 문자가 제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동창회에 간다고 답장을 보내고 나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괜찮다가도 집에 들어가는 순간 다시 현실이 저를 쥐어잡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에서 익숙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술 냄새. 남편이 또 일찍 들어와 소파에 널브러져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왔냐? 남편은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그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저는 그 말조차 고맙게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답도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했습니다. 응, 오늘 회의가 많았어. 하지만 늘 그랬듯 대화는 곧 화살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들고 있던 캔맥주가 식탁 위에 탁 내려앉는 순간 저는 긴장이 몸속으로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너 말이야. 목소리 이미 취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뭐하냐?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익숙한 말. 그 말이 나오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애 하나 못 만드는 여자가 무슨 집안을 지키냐? 그 문장은 남편의 입에서 너무 쉽게, 너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마치 별 의미 없는 말처럼, 그냥 술김에 툭 내뱉는 말처럼. 하지만 그 말은 제 심장을 매번 칼로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그만해. 저는 조용히 말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내 친구들은 다 애 데리고 여행도 다니는데 나는 뭐냐? 나만 불행해야 되냐? 남편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시선까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듯 서서 그 말을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마치 죄인이 재판을 받는 것처럼 14년 동안 저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중에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분노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엔 아무 감정도 남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반복되면 몸이 알아서 감각을 끊어버리더군요. 그날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키긴 뭘 지켜. 애도 없고 집안일도 대충 하고. 남편은 계속 투덜거렸지만 그 말은 저에게 더 이상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피하듯 걸어갔습니다. 손을 씻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하지? 나는 왜 죄인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까?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았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익혀온 참는 습관은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 시댁과의 관계, 체면, 여러 가지가 제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차린 뒤 식탁에 앉아도 남편의 표정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고 남편은 TV만 보며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적막이 저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문득 중학교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활달하고 친구들이랑 웃던 제가 지금 이 집 어디에 남아 있을까요? 그 작은 동창의 문자 한 통이 그 모습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만 같다는 희미한 기대를 심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코를 골며 잠든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동창에 가보자. 단 하루라도 이 지옥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보자. 그 마음은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 전부를 바꾸게 될 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코를 골던 그 밤 이후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그날 들은 말이 새로워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였습니다. 애 하나 못 만드는 여자. 그 문장이 머릿속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며칠을 버티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업무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려다 휴대폰 화면에 알림 하나가 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화면을 열었습니다. 대부분이 회사 메일이거나 단체 카톡 혹은 시어머니의 잔소리 메시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아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도 번호도 낯설었습니다. 은성중학교 25회 졸업 동창회 안내드립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은성중학교. 제가 중학생이던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수줍고 소심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밝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제가 누구한테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서정이었고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살았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수업 땡땡이 치던 날, 기말고사 끝나고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사진 찍던 날, 그리고 그때 누군가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것까지. 그 기억 속의 서정은 지금의 저와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동창회라는 단어는 저에게 늘 낯설고 불편한 단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누군가에게 내 삶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몇 살이니? 남편은 요즘 뭐해? 그런 질문에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문득, 정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찾아보지도 않고 버려두었던 과거이나 결혼 생활에 짓눌려 잊어버린 제 모습. 저는 그걸 다시 찾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분당구청 앞거리는 햇빛이 부서지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오래전 중학생 시절에 제가 손을 흔드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문자를 다시 읽었습니다. 25주년 동창회.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온다. 반가울 얼굴이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나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가보자, 서정아. 이건 너한테 온 신호일지도 몰라.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남편에게는 그저 실패한 여자일지 몰라도 중학생 시절의 제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고 꿈도 많았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아이를 다시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손가락을 조심스레 움직여 답장을 만들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참석할게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말에는 제 마음의 모든 용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이상한 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참석하겠습니다라는 문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첫 번째 선택이었다는 걸. 동창의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가고 싶다는 마음과 괜히 끌려간 것 같다는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평소보다 조금 더 공들여 준비를 했습니다. 머리를 예쁘게 말아 올리고 출근할 때처럼 단정하지만 조금 더 밝은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결혼 14년 동안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사람의 얼굴 같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스스로 놀라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성중학교 동창회 장소는 판교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동안 손에 들린 작은 클러치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니 웃음소리와 음악이 먼저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20년 전에 제가 마시는 공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과 낯선 얼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결혼했고, 누군가는 아이 둘을 데리고 왔고, 누군가는 살이 찌고, 누군가는 더 젊어진 듯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 사이로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조용한 눈빛, 넓은 어깨, 중학생 시절보다 훨씬 깊어진 표정. 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정도윤. 20년 전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 조용히 좋아만 했던 아이. 편지 한 번 건네지 못하고 고백도 못하고 그저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사람. 그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춰서더니 놀란 듯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오래된 마음의 문이 스르륵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먼지가 거치듯 잊혀졌던 감정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정 맞지?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입에서 나온 제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도윤은 제 앞에 다가와 묻지도 않은 말부터 건넸습니다. 못 알아볼까봐 걱정했는데 그대로다. 그 말은 너무 부드러워서 평소 듣던 남편의 비난과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20년 전에 그 설렘을 잊은 척하며 살아왔다는 걸. 진짜로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결혼 생활에 눌려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진을 찍고 웃고 떠드는 동안 도윤과 저는 조용히 한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상하리만큼 편안했고 저는 어느 순간 경계도 잊고 중학생 시절 이야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서 제일 과자 많이 나눠주던 애 기억나? 야구 모자 쓰고 다니던 애? 그렇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제 내면 어딘가에 묻혀있던 어린 서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랑받는다고 느껴본 적 없는 결혼 생활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서 지워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구나. 20년이 흘러도 흐려지지 않았던 감정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시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도윤의 현재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중학생 때만 해도 장난꾸러기였던 그 아이가 지금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시간이 흘러가며 그가 맞이해야 했던 무게들이 차곡차곡 쌓여 하나의 사람을 완성한 느낌이었습니다. 요즘 송도에서 인테리어 회사 운영하고 있어.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안에는 지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직원 몇 명을 데리고 여러 현장을 오가며 일하고 있다 했고, 최근에는 공공기관 프로젝트까지 맡게 됐다며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종이만 있어도 건물 모양을 접거나 그림을 그리던 그 아이답다 싶었습니다. 그 재능이 결국 이렇게 직업이 되었구나 싶어 묘하게 흐뭇했습니다. 그러다 그의 입에서 들려온 아빠라는 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혼자 딸 키우고 있어. 중학교 2학년이야. 말꼬리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말 속에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버텨온 시간들이 조용히 스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윤은 특별히 힘들어 보인다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크고 있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데 사실은 내가 더 의지해.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묘하게 저릿해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애쓰며 살아왔는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졌으니까요. 잠시 대화를 멈추고 저는 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중학생 시절의 투박함 대신 사람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자리 잡은 모습이었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책임지는 사람에게서만 보이는 깊은 온도였습니다. 힘들지 않았어?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도윤은 잠시 웃어 보였습니다. 힘들었던 적 많지. 그래도 딸이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그 말이 참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억지로 강한 척하지도 동정받으려 하지도 않는 태도. 그저 살아온 그대로를 담담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크게 마음을 울렸습니다. 반대로 저는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스스로가 조금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는 늘 문제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았고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만으로 제 존재가 무게를 잃어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형식만 남았고 시댁의 말은 매번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도윤과 마주 앉아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과하게 친절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위로하려는 것도 아닌데 그저 그가 건네는 한마디씩이 제 마음속에 오래 닫혀있던 문을 조금씩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너는 어때? 도윤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진짜 오래된 친구 앞에서만 나올 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글쎄 잘 지내는 척만 하고 지내.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때 있지. 근데 너는 원래 잘 웃던 사람이었어. 불쑥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웃음을 기억하고 있다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내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것. 그 흔들림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가 내 앞에 나타난 순간부터 내 삶의 온도가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윤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다 보니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던 분위기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풀려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의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던 아이들이었는데 지금의 우리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그의 목소리와 표정은 나를 편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나?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체육대회 때 이어달리기 나갔는데 바통 놓쳐서 울던 거.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 그 얘기 왜 해? 그거 완전 흑역사야. 제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도윤은 배시시 웃었습니다. 한참 전 이야기를 꺼내는데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냥 쉬웠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것도, 웃는 것도, 눈을 마주치는 것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나로 있을 수 있는 느낌. 결혼하고 나서는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얘기가 나오자 제 입도 자연스레 열렸습니다. 너도 기억나? 점심시간마다 농구하러 나갔다가 체육 선생님한테 혼나던 거. 도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는 농구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줄 알았지. 그는 두 손으로 물컵을 천천히 굴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웃기지 않냐? 그 시절이 제일 순수했단 생각이 요즘 들어 자꾸 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순수했던 시절. 그 시절에 저는 지금보다 훨씬 용감했고 밝았고 사랑받고 있다고 믿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때의 모습을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그저 버티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채로. 그러던 제 마음이 그 순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웃음이, 그의 말투가, 그의 시선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랫동안 잠겨있던 감정들을 건드렸습니다. 서정아. 그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워 가슴이 순간적으로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너 그때나 지금이나 웃을 때 표정이 똑같다. 예상치 못한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 하나가 마치 오래된 상처 위에 살포시 손을 얹는 것처럼 가슴을 간지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제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낮아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때도 너랑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졌었어. 그 말은 너무 갑작스럽고 솔직해서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누구에게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늘 불편한 존재,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았고 직장에서도 칭찬은 있었지만 마음을 위로하는 온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마주한 첫사랑이 그렇게 진심 담긴 말을 해주다니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마음이 덜컥거렸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도윤의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천천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흔들림이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위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제 안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 흔들림이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을 이미 마음속에서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오래도록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를 만났을 뿐인데 심장이 유난히 빠르게 뛰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함께 웃고 과거를 이야기하고 제 이름을 부르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정체가 설렘인지 위로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여전히 적막했습니다. 불도 켜져 있지 않았고 남편의 신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이라도 했지만 요즘은 그런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서로의 존재를 굳이 확인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처럼요.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스쳤는데 동창회에서 누군가 저를 보며 예전보다 더 밝아 보인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남편은 제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도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는지도 오랫동안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거실 탁자 위에서 낯선 향기가 났습니다. 남편이 쓰지 않는 향수 냄새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불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지치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코트 주머니를 확인했을 때 껌종이 사이에 작은 종이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남 어느 호텔 라운지의 계산서, 그리고 그 아래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기보다 13년 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압박감, 미움, 외로움, 체념이 순간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조용한 확신이 올라왔습니다. 아, 정말 끝났구나.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기분 좋은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왔어. 저를 보는 눈빛에는 무심한 뿐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제가 묻자 그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회식? 그 말투는 너무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호텔 계산서 이거 뭐야? 제가 종이를 꺼내 보이자 남편의 표정이 단숨에 굳었습니다. 그는 잠깐 당황한 뒤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왜 내 옷을 뒤져? 그게 더 문제 아니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저를 향한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구나. 이 결혼을 붙잡고 있는 건 이제 제 책임감 뿐이라는 것을요. 나한테 더는 관심 없지? 제 질문에 그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볍게, 너무 가볍게 말했습니다. 우리 원래 그랬잖아. 그 말은 칼처럼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이유도 붙잡아야 할 가치도 사라졌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조용히 앉아 있으니 오늘 도윤과 나눴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너 예전처럼 웃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동창회에서 느꼈던 편안함, 오랜만에 진짜로 나를 봐준 누군가의 눈빛, 그리고 지금 내 옆에서 외면만 하는 남편의 뒷모습, 두 장면이 너무나 선명하게 대비됐습니다. 그제야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져 있었고 그저 제가 버티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이젠 미련도 죄책감도 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그만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생각보다 훨씬 가벼운 숨을 쉬게 만들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그날 밤 저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폭발하거나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움켜쥐고 있던 건 사랑도 의무도 아닌
언젠가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희망조차 더 이상 제 삶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갔을 때 남편은 여전히 무심하게 식빵을 씹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지만 금세 아무 일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태도는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진우 씨,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왜? 그 차가운 말투가 이제는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들었던 말이었고 더 이상 제 마음에서 울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이혼합시다. 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듣지 못한 것처럼 침묵하다가 쩍 하고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솔직히 나도 그게 낫다고 생각했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별의 말 앞에서 울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반응 역시 예상했던 그대로였기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이렇게 차갑게 끝나는 것이 슬프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해방감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삶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 말입니다. 며칠 뒤 성남지원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은하늘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판사 앞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를 마칠 때까지 저는 오히려 숨을 깊이 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한 장의 서류로 끝나는 것이 허무해 보였지만 그만큼 이미 오래전에 끝나 있었던 관계였기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법원 건물의 긴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비슷한 얼굴을 한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시울을 훔쳤고 어떤 사람은 서류를 꼭 쥔 채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향해 걸어가다.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돌아가며 다시 시작하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혼 판결문이 손에 쥐어졌을 때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침표가 찍힌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될 준비를 한 것만 같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차게 불었지만 그 바람이 오히려 나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붙어있던 그림자를 떼어내는 것처럼 가슴이 한결 숨쉬기 편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14년 동안 부부라는 이름으로 버텨온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은 건 텅 빈 허무함이 아니라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맑은 공간이었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나. 그 말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곧 따뜻한 안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요. 14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성남지원법원 앞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첫 페이지를 스스로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제 일상이 갑자기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집, 같은 골목, 같은 출근길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공기가 달라진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무겁게 누르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을 쉴 때마다 폐 깊숙이까지 들어오는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도 남아 있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은 분명 제 삶의 큰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오후 업무를 마치고 카페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낯익은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정도윤. 가슴이 순간적으로 움찔했습니다. 이혼 후 처음 받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녁은 먹었어? 그는 아주 평범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마치 무너져 있던 마음을 살포시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올렸구나. 그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이야. 그냥 뭐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몇 초 뒤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잠깐 볼래? 그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가 있는 카페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떤 위로의 말보다 먼저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제 감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그저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조차 위로가 됐습니다. 사실은 입을 열자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이야기들이 천천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의 말들, 남편의 무심함, 바람을 알게 된 순간의 감정,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의 긴 시간들. 저는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제가 말하는 내내 눈을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절차와 조건, 앞으로의 계획만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저 제 감정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쏟아낸 뒤 저는 스스로 놀랄 만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무겁게 잠겨있던 문 하나가 도윤의 조용한 시선 아래에서 살며시 열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 얼마나 외로웠겠어.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그대로 파고들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제 외로움을 이 사람은 단번에 읽어낸 것입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부끄러운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다 보니 감정이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도윤은 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억지로 위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정아, 이제는 너도 행복해져야지. 그 말은 누구보다 조심스럽고 누구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는 시간을 다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의 일상은 조금씩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집, 조용한 아침, 그리고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도윤과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짧은 문자나 전화만 주고받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요즘은 좀 어때? 그 짧은 말들이 생뚱맞게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가 제 일상을 궁금해한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조차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약속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성남에서 제가 송도로 가기도 했고 그가 일이 없는 날 성남으로 오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마주보고 서서 손을 흔들던 순간들, 작은 카페 테이블 사이로 건네던 미소, 늦은 저녁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송도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자주 생각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러 간 게 대체 얼마만일까? 그동안의 제 삶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을 수 없었고 그럴 용기조차 잃은 채로 살았으니까요. 도윤은 제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떤 날은 저를 위해 일정을 바꾸기도 했고 어떤 날은 제가 힘들어 보이면 괜찮다고 먼저 말해주었습니다. 특별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의 배려는 늘 제 감정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벤치에 앉아 늦은 오후 햇빛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오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잔향처럼 울릴 때 도윤이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정아, 내가 이렇게 편히 웃는 걸 다시 보니까 괜히 뿌듯하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동안 버텨왔던 감정들이 천천히 풀어지며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감추려 했지만 도윤은 그마저도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말없이 다그치지 않고 그저 내가 감정을 추스르기까지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런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감사했습니다. 성남에서 만나던 날에는 저희 동네 작은 국밥집에서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허름한 가게였지만 그날따라 국물 맛이 유난히 깊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제 입맛을 살피며 너 원래 맵게 잘 먹었잖아. 중학생 때 급식도 항상 고추장 더 넣어서 먹었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제 모습은 저조차 잊고 있었던 제 과거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듣는 순간 사람에게 진심이란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만나면서도 조바심 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거나 확인하려는 말도 하지 않았고 행복해지자는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알아가고 하루에 하나씩 마음을 나누며 조용한 온도를 쌓아가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저에게 늘 말했습니다. 너는 내 속도대로 해도 돼. 그 말은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제가 잃어버렸던 나의 속도를 되찾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성남과 송도를 오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제가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열기까지의 거리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와 도윤은 서로에게 스며들어갔습니다. 도윤과의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던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딸 유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집에 올래? 유진이 너 얘기 되게 궁금해하더라.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군가의 아이를 만난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억지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의 한 부분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도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 심장은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아이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마자 제 고민은 예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에요. 유진은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저를 반겼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수줍음보다는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눈웃음이 도윤을 닮아 있었고 말투는 어른스럽지만 따뜻했습니다. 아, 안녕. 나는 서정이라고 해. 제가 말하자 유진은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며
저를 소파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빠가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중학교 때 친구였다고 진짜예요? 그 순수한 질문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응, 맞아. 엄청 오래된 친구야. 유진은 그 대답만으로도 금세 마음을 연듯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유진은 계속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요리하는 거 별로죠? 저도 그래요. 근데 아빠 요즘 부쩍 신경을 많이 써요. 혹시 누군가 때문인가? 장난스럽게 눈을 반짝이며 묻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저도 모르게 아이와 함께 웃었습니다. 식사 후 유진은 자신이 그린 그림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어쩐지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이도 저를 멀게 느끼지 않았고 저 역시 아이를 어색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편안함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싶을 만큼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도윤이 슬쩍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둘이 잘 맞네. 그 말에 유진이 장난스럽게 받아쳤습니다. 아빠, 질투나?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가볍고 따뜻하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만 나는 특유의 포근한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진은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원에서 생긴 일, 친구와의 고민, 좋아하는 노래. 어느새 저는 아이의 한 주를 함께 기억하게 되었고 아이의 작은 변화에도 먼저 눈길이 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놀라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는 유진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정 이모, 우리 같이 머리핀 사러 가면 안 돼요? 그 부탁은 생각보다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아이에게 먼저 다가온 건 유진이었고 저는 그 손을 부드럽게 잡고 함께 걸어나갔습니다.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치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와 함께 걷는 삶을 다시 배우고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진의 존재가 우리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요. 아이와의 교감은 서둘러 만든 것도 어쩔 수 없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스며든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우리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해서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감정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집안에서 나는 오랜만에 어디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 유진과 처음 만난 날 이후 우리 셋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도윤의 집에서 저녁을 먹거나 동네 산책로를 함께 걷거나 가끔은 셋이 조용히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간들은 어떤 이름을 붙이기에도 모호했지만 분명한 건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도 큰 계획 없이 도윤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과학 숙제를 하느라 잠시 방으로 들어가 있었고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과 저녁 냄새가 잔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고 도윤은 설거지를 마친 뒤 제 맞은편으로 천천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차분했고 말을 꺼내기 전 숨을 한번 고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언가 마음속에서 오래 고민한 말이 지금 막 입술에 닿으려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서정아.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컵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 요즘 많은 생각을 했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그 말투 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한번 피하지 않고 계속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어조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랑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순간 심장이 깊게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감정을 느껴왔지만 이 말을 듣는 순간 느껴진 감정은 설렘과 두려움, 안도와 벅참이 한꺼번에 뒤섞인 아주 묘한 떨림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듯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윤은 그런 제 표정을 보고 급하게 무언가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되레 한 걸음 물러서듯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담 주고 싶은 건 아니야. 너도 이제야 숨을 제대로 쉬기 시작한 거 알고 있어. 그는 양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힘을 주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요즘 너랑 있으면 나도 많이 편해지고 많이 행복해. 그 말은 제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도윤의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들어본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 성실한 가장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와 함께할 때 행복해진다니 그 사실이 너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자 도윤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속도대로 해도 돼. 지금 당장 대답할 필요도 없어. 그 말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 조급함 없이, 조건 없이 그저 저라는 한 사람을 온전히 존중해주는 태도. 그 진심이 무엇보다 따뜻하고 깊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나도 너랑 있는 시간들이 좋아.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안심시키는 듯했고 어떤 대답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 방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과학 숙제 좀 봐줘.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현실로 끌어당기듯 툭 하고 분위기를 바꿨고 그 순간마저도 참 다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전해지는 시선이었습니다. 나는 진심이야. 그 말이 눈빛을 통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갑작스럽지도 벼락처럼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천천히 다져온 신뢰 위에 부드럽게 올라앉은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마음에 어떻게 답할지는 아직 몰랐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따뜻함이 더 컸다는 것.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미래를 조심스레 떠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도윤의 고백을 들은 날 이후로 저는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진심이 고마웠지만 제 삶이 다시 누군가와 엮인다는 것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린 직후였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주는 안정감이 막 익숙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로운 감정은 설렘이었지만 그 설렘 뒤에는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내가 누군가의 기대를 버티지 못하면 어떡하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는 순간마다 도윤의 모습이 조용히 뒤따라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진을 챙기며 보여주던 다정함, 제가 힘들어도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주던 목소리, 제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기다려주던 눈빛, 그 모든 것이 두려움보다 더 큰 안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성남 탄천을 함께 걸었습니다.
겨울이 막 지나 따뜻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걷던 중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 근데 내가 괜찮다면 나 기다릴 수 있어. 그 말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 아직 확신이 없어서. 제 말이 끝나자 도윤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 말은 저를 더 부담스럽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침대에 누워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미래가 아니라 또 버티는 관계가 될까 하는 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과 함께한 지난 시간들은 버티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관계라는 것을 조용히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득 마음이 정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햇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등을 살며시 밀어주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날 저녁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우리 같이 걸어가 볼래?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 가슴 깊은 곳이 벅차오르는 동시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지만 숨소리만으로도 웃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서정아. 정말 고마워. 그 후로 모든 것이 빠르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상대 부모님과 가까운 몇몇 지인에게만 소박하게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과하게 꾸미거나 자랑할 필요도 큰 행사로 떠들썩하게 만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자리면 충분했습니다. 재혼식은 송도의 작은 정원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초록빛이 막 올라오는 나무들 사이에서 햇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오후였습니다. 유진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모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천천히 우리 셋이 같이 살아보자. 그 말은 약속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식이 끝나고 셋이 손을 맞잡고 사진을 찍으며 저는 마음속에서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한 사람이 되는구나. 14년의 상처와 두려움을 지나 저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재혼 후의 삶은 조용했지만 참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한 걸음씩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도윤이 내게 건네는 커피 한 잔, 유진이 학교 갈 때마다 건네는 짧은 포옹, 저녁 식탁에서 나누는 소소한 하루 이야기들. 그 모든 순간이 쌓여 언젠가 잊어버렸던 평온한 일상이라는 것을 다시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몸이 예전과 다르게 피곤했고 아침마다 속이 미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도 여겼습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피로가 가시지 않자 저는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혹시 임신 가능성은 없으신가요? 의사의 말에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제 나이 42. 이 나이에 임신 얘기를 듣는다는 건 그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간단한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초기 임신이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믿기지도 않았고 현실감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다 눈가가 뜨겁게 젖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벅차올라 걸음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떠올랐던 생각, 나는 아이를 못 가지는 사람이라는 평생의 상처가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문을 열자 도윤과 유진이 거실에서 함께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도윤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건넸습니다.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지만 종이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바라보다 순간 숨을 들이마신 뒤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두 눈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유진도 제 옆에 와서 팔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동생 생기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저를 감싸 안고 거실 한가운데서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잠시 멈춘 것처럼 고요하고 따뜻하고 믿기 어려울 만큼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서정아, 정말 고맙다. 너랑 만난 것부터가 선물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유진은 제 배를 정말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엄마, 나 잘할게. 진짜 잘할게. 하고 말했습니다. 유진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가는 삶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것이구나. 오랫동안 외롭고 고단했던 제 인생은 그날 거실에서 도윤과 유진의 품 안에서 조용하고도 힘있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셋의 삶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그 어떤 변화든 이제는 두렵지 않다고. 왜냐하면 우리 셋이 이제 곧 넷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세상이 더 밝아 보였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한 줄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도 들려주세요.